이 송편을 먹어줄 사람이 없네. 명절 아침 68세 박영숙의 손에는 따끈한 송편이 들려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15가지 음식, 새벽부터 빚은 삼색 송편, 아들이 제일 좋아한다던 갈비찜. 하지만 아들 부부는 30분 만에 떠났고 며느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그녀는 옆집의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그날 밤 며느리의 SNS에 올라온 한 줄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니는 집에 잘 계시겠지요. 평생 참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살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분노합니다. 서랍 속 집문서, 2억 원의 통장, 그리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적었던 유언장. 그녀는 그 유언장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다짐을 적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가족의 기대에만 맞춰 살지 않겠다고. 추석의 빈자리에서 시작된 한 여자의 뒤늦은 독립선언.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9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68세 박영숙은 재래시장 골목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허리는 고닫고 장바구니를 든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배를 고르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입에 어때요? 싱싱해요? 아이고 사모님, 이거 오늘 아침에 갓 들어온 거예요. 달고 아삭아삭하니 명절 제사상에 딱이지요. 영숙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배 한 박스를 샀습니다. 이어서 대추, 밤, 감 등을 차례로 골랐어요. 정육점에서는 갈비 3kg을 주문했고 생선가게에서는 특별히 좋은 조기를 골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시장을 돌며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졌지만 영숙의 표정은 밝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부엌 식탁 위에 장본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갈비찜도 해야지.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부엌 한쪽 벽에는 손때 묻은 수첩이 걸려 있었어요. 영숙은 그 수첩을 펼쳐 명절 음식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송편, 갈비찜, 잡채, 전류, 나물류, 식혜, 수정과까지 총 15가지 음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올해도 이만큼은 해야지.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날인데. 영숙의 집은 30평 규모의 아파트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20년 전 이 아파트를 샀어요. 남편 박철수는 5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영숙은 혼자 이 집을 지켜왔어요. 거실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그리고 5년 전 결혼식 사진까지. 영숙은 음식 준비 사이사이 그 사진들을 바라보곤 했어요. 특히 남편과 함께 찍은 은혼식 사진 앞에서는 한참을 멈춰 서곤 했습니다. 여보, 올해도 명절이 왔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숙은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놓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외로움을 달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죠. 저녁 7시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 저 민준이에요. 그래, 잘 지내니? 밥은 먹었고? 네, 먹었어요. 엄마, 그게 추석 말인데요.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머뭇거림이 느껴졌습니다. 추석? 왜 무슨 일 있어? 아, 그게 저희가 이번에 일정이 좀 빡빡해져서요.
2일 저녁에 잠깐 들렀다 갈게요. 아침에 얼굴 뵙고 바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영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만 잠깐? 명절 차례도 함께 나누는 식사도 오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없이?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바빠? 회사 일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약속도 있어서요. 죄송해요, 엄마. 영숙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바쁜데 오기만 해도 고맙지. 그래도 아침에 송편은 먹고 가야 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할게. 네, 엄마. 그럼 그날 봬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고 도마 위에는 썰다 만무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추석을 이틀 앞둔 저녁 영숙은 부엌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맵쌀가루를 쑥과 치자로 곱게 물들인 반죽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하얀색, 연두색, 노란색의 반죽을 번갈아 가며 동그랗게 빚어 속을 넣고 모양을 잡는 손길은 예술 그 자체였죠. 민준이는 깨 넣은 거 좋아하고 철수는 팥소 좋아했는데 남편 이름을 무심코 부른 자신을 발견하고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는 버릇이 남아 있었어요. 오후 8시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째인 수진과의 관계는 애매했습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각별히 좋은 것도 아니었죠. 서로 예의는 지키지만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는 그런 관계였어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아, 수진아.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 추석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영숙의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민준 오빠한테 들으셨겠지만 저희 2일 저녁에 잠깐 뵙고 바로 가야 해서요. 그리고 수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무언가 말하기 조심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3일, 4일은 오빠 회사 관련 일정이 있고요. 저는 5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 여행 계획이 있어요. 대학 동창들이랑 전부터 계획한 거라서요. 영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에서 송편 반죽이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 추석인데 제주도를 간다고? 네, 어머니. 사실 이 여행이 반년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다들 일정 맞추느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영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추석, 명절, 가족이 모이는 날. 그런데 며느리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수진아, 그게 추석은 가족끼리 모이는 날 아니니? 명절이잖아. 어머니, 요즘은 명절도 각자 일정에 맞춰서 보내는 집들이 많아요. 저희도 2일에 뵙잖아요. 하루만 쉬고 제주도 가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요.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민준이는 뭐래? 오빠도 알고 있어요. 제가 미리 말했거든요. 오빠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말에 영숙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왜 자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며느리가 명절에 여행을 간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 2일에 뵐 거잖아요. 그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제주도 가서 어머니 선물 사올게요. 선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원한 건 선물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명절 아침에 함께 차례를 지내고 오후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TV를 보는 그런 평범한 시간들이었죠. 그래, 알겠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어머니. 그럼 2일에 봬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앞에는 반쯤 빚어진 송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 송편들을 먹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영숙의 가슴에는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전날 밤 영숙은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과 조리대는 온통 음식으로 가득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알록달록한 잡채, 색깔별로 나뉜 전류들,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들. 냉장고에는 아직 쪄내지 않은 송편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뿌듯함을 느꼈을 광경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숙은 차가운 조명 아래 놓인 음식들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많은 음식을 누가 먹지? 혼잣말이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잠깐 들렀다 간다고 했어요. 기껏해야 1시간? 2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많은 음식을 다 대접할 수 있을까요? 영숙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문득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민준이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명절이면 한복을 입히고 어른들께 세배를 시켰어요. 초등학교 때는 함께 차례상을 준비하며 조상을 기억하는 것의 의미를 가르쳤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명절만큼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대 중반이 된 아들은 명절에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며느리는 명절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가족의 소중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걸까? 영숙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키웠나? 아니면 너무 느슨하게 키웠나? 명절의 의미를 강요만 했지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문제는 내게 있지 않아. 영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다른 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 집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가족이 모여 명절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은 건 저들이지. 영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자신이 잘못 키운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한 것이에요. 아니,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가족의 의미까지 변해야 하는 걸까요?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키우고 집안을 지켰어.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먹는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게 의미 없는 일이 된 거야? 내 정성이, 내 시간이, 내 사랑이 그저 부담이 된 거야? 자책과 분노가 뒤섞였어요. 자신을 탓하다가도 아들과 며느리가 원망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그렇게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조리대 위의 음식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지만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숙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그저 가족이 함께 모여 밥 한 끼 먹자는 게 그렇게 큰 요구였을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떠난 후
줄곧 혼자 잤어요. 추석 당일 아침 영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일찍 눈이 떠졌어요. 아니, 사실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어느새 날이 밝아 있었어요. 세수를 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명절이니까요. 거울을 보니 어제보다 더 늙어 보이는 자신의 얼굴이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례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아들이 잠깐만 들르더라도 최소한의 차례는 지내야 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것은 산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상을 차리며 영숙은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거실벽에 걸려 있었어요. 살아생전 찍은 가장 좋은 사진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추석이에요. 민준이가 올 거예요. 잠깐이지만요. 사진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마치 대답이 돌아올 것처럼요. 당신이 보고 싶을 텐데 며느리는 제주도에 간대요. 명절인데 말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아들이 올 텐데 눈이 퉁퉁 부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8시쯤 송편을 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송편들이 찜기에서 나왔습니다. 하얀색, 연두색, 노란색이 섞인 송편들은 보기만 해도 예뻤어요. 영숙은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깨소 넣은 거 많이 해뒀지. 아들이 어렸을 때 송편을 먹으며 행복해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며 한 입에 2개씩 넣어 먹던 모습. 그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요.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서둘러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민준아. 수진아도. 아들 민준은 여전히 훤칠한 키에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며느리 수진은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그래, 어서 들어와. 배고프지? 밥 먹어야지. 영숙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현관에 선 채 시계를 힐끔 쳤어요. 엄마, 저희 시간이 좀 촉박해서요. 빨리 차례 지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서 들어와. 차례상 다 차려놨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례상 앞에서 간단하게 절을 올렸어요. 영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서 절을 하며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왔어요. 잠깐이지만요.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내왔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저희 잠깐만 있다 가는데. 수진의 말에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깐만이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괜찮아, 많이 먹어.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거 다 했어. 민주는 송편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송편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영숙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송편 2개, 갈비찜 조금, 잡채 한 숟가락을 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죄송한데 저희 진짜 가봐야 해요. 약속 시간이 있어서. 벌써? 이제 겨우 30분밖에 안 됐는데.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천천히 올게요. 수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제주도 갔다 와서 연락드릴게요. 제주도. 그 단어가 다시 영숙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이거 좀 싸줄까? 음식이 많이 남았는데.
아,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집에도 음식 있어요. 그냥 두세요. 그래도, 엄마, 저희 진짜 늦었어요. 다음에요. 민준이 재촉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어요.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민준아, 운전 조심하고. 수진아, 제주도 가서 조심해. 네, 어머니. 엄마,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현관문 앞에 서서 계단을 내려가는 아들 부부의 발소리를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어요. 영숙은 그대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까 급히 싸놓은 송편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아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미처 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송편을 먹어줄 사람이 없네. 중얼거림이 텅 빈 현관에 울려 퍼졌어요. 영숙은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갈비찜 냄비는 아직도 따뜻했고 송편은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영숙은 식탁 앞에 주저앉았어요. 하나, 둘, 셋 의자를 세어봤습니다. 4개의 의자가 있었어요. 원래는 4명의 가족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남편, 자신, 아들, 며느리. 하지만 이제 한 자리는 영원히 비었고 2 자리는 잠깐 스쳐갔으며 남은 건 자신뿐이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뭐? 음식을 준비하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면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거실은 적막했습니다. 옆집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할머니, 송편 하나 더요. 아빠, 이거 맛있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 혼자네요. 추석인데 혼자예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 초 단칸방에서 시작해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던 날, 민준이를 낳고 처음 명절을 맞아 서툴게 송편을 빚던 날,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던 날,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 보낸 추석, 그때도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행복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혼자가 된 걸까? 영숙의 마음은 깊은 외로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부엌에 놓인 음식들이 보였어요. 3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하나하나의 사랑을 담았던 음식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저 처치 곤란한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나 혼자 어떻게 먹어? 영숙은 식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어요. 송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가 더욱 슬프게 느껴졌어요. 명절의 냄새, 가족의 냄새, 하지만 이제는 외로움의 냄새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울음은 멈췄습니다.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어.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아들이 가끔 들를 때만 기다리고 명절이면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다 죽는 걸까?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영숙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속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영숙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 잘 보내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영숙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무어라 써야 할까요? 그래, 괜찮아? 건강해라. 아니면 솔직하게 엄마는 외롭다라고 써야 할까요? 결국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심코 SNS 앱을 열었어요. 요즘은 노인들도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였습니다. 영숙도 몇 년 전 민준이가 가르쳐줘서 간신히 사용법을 익혔어요. 피드를 내리다 며느리 수진의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 수진과 친구들로 보이는 여성 4명이 캐리어를 끌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출발. 힐링 다녀올게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석 당일 저녁 시어머니를 잠깐 보고 온 바로 그 시간에 공항으로 향한 것이었어요. 사진 속 수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와, 부럽다. 잘 다녀와. 나도. 벌써부터 설레. 제주도 날씨 좋대. 재밌게 놀다 와. 언니 추석 연휴 제주도 가? 대박. 그중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추석인데 괜찮아? 어머님은? 그 댓글에 수진이 다른 답글이었어요. 어머니는 집에 잘 계시겠지요. 오전에 다녀왔어요. 영숙의 손에 든 휴대폰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잘 계시겠지요. 그 한 문장이 가슴을 찔렀어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너무나 태연하게 쓴 그 문장이요. 나는 그들에게 그저 집 지키는 존재였구나.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미 오늘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텅 비어 보였어요. 자신의 마음처럼요. 집에 잘 계시겠지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머니는 항상 집에 계시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라는 뜻? 아니면 어머니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 집에 계실 거예요라는 뜻? 어느 쪽이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늘 집에 있고, 늘 기다리고, 늘 준비하고, 늘 용서하는 존재.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영숙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박영숙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속품이 되어버렸을까요? 문득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남편도 비슷했습니다. 영숙이 늘 집에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여보, 나 회식이야. 하면 자신은 아무 말 없이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친구들이랑 골프 가. 하면 아무 말 없이 배웅했어요. 그때도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남편이니까 이해했습니다. 가장이니까 양보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늘 참고, 늘 이해하고, 늘 양보하는 것이 당연해졌어요. 그리고 그 패턴이 아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민준이도 엄마는 늘 집에 있고, 늘 기다리고, 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쉽게 허락하고, 너무 쉽게 용서하고, 너무 쉽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위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어요. 집문서였습니다. 30평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남편이 죽고 나서 영숙 명의로 바꿔놓은 것이었어요.
시세로 따지면 4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옆에는 통장 사본도 있었어요. 남편의 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받던 연금까지 합쳐서 약 2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노후를 보내기에 넉넉한 금액이었어요. 이 모든 게 내 거였구나. 영숙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도 재산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늘 아들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왜 늘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메모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정신이 혼미했던 시절에 썼던 것이었어요. 유언장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자신의 글씨로 대충 적어 놓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 집과 재산은 모두 아들 민준에게 상속한다. 민준이가 이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엄마는 너를 위해 평생 모았다. 잘 살거라. 영숙은 그 문장들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늘 하루를 겪으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것을 너무 쉽게 내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것이 정말 아들을 위하는 길인가? 아니야. 영숙은 메모장을 닫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모든 걸 내어주면 민준이는 더 나를 당연하게 여길 거야. 더 쉽게 생각할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영숙은 서랍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유언장 초안 페이지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페이지에 천천히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영숙은 다음과 같이 결심한다. 첫째, 더 이상 가족의 기대에만 맞춰 살지 않는다. 둘째,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책임진다. 셋째,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 넷째, 명절이든 평일이든 가족과의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다섯째,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본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은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존재로 살지 않겠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어요. 메모장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집문서와 통장 사본도 함께 넣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아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추석의 달, 동글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수진과 함께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부엌에 서 있는 영숙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어서 와. 앉아라. 민준과 수진은 낯선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엄마의 태도에 어색함을 느끼며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아,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 말이야. 엄마는 정말 외로웠어. 명절인데 너희가 잠깐만 있다 가고 수진이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고 엄마 혼자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 엄마.
민준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영숙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엄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할머니 모시고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너 키우고 명절이면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깨달았어. 내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걸. 너희는 엄마가 항상 집에 있고 항상 기다리고 항상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죄송해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는 너희를 탓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앞으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를 기다리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엄마도 엄마 할 일을 하고 엄마 친구들을 만나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거야. 민준과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재산과 이 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엄마는 이 집과 재산을 너에게 다 물려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엄마 생각이 바뀌었어. 이건 엄마가 아버지와 평생 모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건 엄마 거야. 엄마가 관리하고 엄마가 쓸 거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민준아. 다만 앞으로 우리 관계가 더 솔직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서야.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라. 대신 가끔 진심으로 시간을 내줬으면 좋겠어. 억지로 의무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지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앞으로 달라질게요. 진짜로요.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제는 엄마 자신도 사랑하려고 해. 그게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어요. 해가 질 무렵 민준과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충분히 시간을 내어 엄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매주는 못 와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올게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시간 충분히 내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럴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현관문 앞에서 민준이 영숙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알아. 엄마도 사랑한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난 추석 때처럼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뿌듯했어요. 영숙은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해냈어. 영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아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추석의 빈자리는 이제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